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13주차 11월 23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교재 1부, 그 중에서도 2절 윤리의 기초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교시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다가 시간을 아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3차 세미나에서 선생님들이 1차 세미나 때는 각 주마다 한 분씩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40분 정도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두 분 선생님이 함께 발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20분 내외, 뭐 길어도 30분 정도에 끝날 수 있게 그렇게 발표를 준비해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윤리의 기초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특히 서양 윤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의 윤리적 전통,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무윤리, 덕윤리, 그리고 공리주의에 대해서 저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윤리 이론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책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게 되는 내용은 의무윤리나 덕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저자가 하고 있진 않은데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2절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의무윤리나 덕윤리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내용의 설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공리주의는 그것이 어린이들의 도덕 교육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무, 윤리. 자, 여기서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를 떼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리주의를 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의무윤리라고 하면 데온틱 에틱스라고 해서 의무론, 데온톨로지, 그리고 공리주의, 뭐 혹은 다른 말로는 결과주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의무윤리라고 사용하는 그런 구분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에서 공리주의를 따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무윤리는 의무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칸트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같은 그런 의무론 입장을 의무윤리에 한정해서 저자는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뒤로 빠져서 세 번째에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윤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서구 사회에서 대다수 어른의 도덕성에 관한 견해는 실제 의무윤리에 많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무윤리는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규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죠.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을 지켜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규칙 체계는 법, 종교, 인권 같은 근거에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 집단, 학교처럼 좀 더 지역적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십계명 같은 종교 규범이나 코란의 계율은 성스러운 텍스트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 같은 근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의무윤리는 계몽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저명한 철학자 칸트를 떠올려 보신다면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은 정의처럼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원리에 근거하며 합당한 행위 과정을 산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 그 여러 가지 접근법 가운데 추론과 관련해서 인지 발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의무윤리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의 적용으로서 윤리는 분명한 경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구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강한 직관적 호소력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설정은 어린이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대를 드러내며 대개 집단을 순조롭게 운용할 수 있는 규칙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규칙들 사이의 경계는 흐릴 수도 있겠지만 규칙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조장하고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친절해야 한다. 혹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윤리적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 단호한 규칙은 양자택일적인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칙은 더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윤리적인 결정은 단순히 양자택일의 선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것이 맥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도의 힘과 불가피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더 복잡하게 얽힌 연속적인 요청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해결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어린이를 너무나 쉽게 어린 애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윤리가 규칙을 강조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하나 이상의 규칙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 판단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무 간단히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조차도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고무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무윤리가 행위를 무조건 옳거나 혹은 그르다고 구분해버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특징은 맥락과 타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 위험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의무윤리에서 칸트의 의무론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자연법 윤리도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도덕성은 역사적으로 종교와 강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도덕 체계를 제공해 왔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비종교인에게도 포괄적인 기초 정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이것을 떠나서도 다양한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율들, 이런 계율들에서 신비한 부분을 걷어내고 나면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의 성격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흔히 법 체계를 뒷받침해 오기도 했었죠. 자연법, 윤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정법,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법. 자연법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 보면 신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부여한 영원의 법칙이 영원법이라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이 영원법의 일부가 자연법이잖아요. 자연법에 근거해서 실정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정법 자체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측면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종교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덕윤리이죠. 덕윤리. 요즘은 맥킨타이어, 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자 혹은 덕윤리자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다 덕을 중시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입장이 맥킨타이어 현대 덕윤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앞서 살펴보았었던 의무윤리에서 핵심적인 물음,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덕윤리는 반대입니다. 규칙을 무조건 준수하는 게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품성 상태, 그 인간의 특질에 대해서 더 주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위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윤리적 물음은 칸트의 의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윤리와 관련되는 핵심적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즉 덕윤리는 좋은 삶 혹은 잘 사는 삶에 요구되는 속성 혹은 덕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덕목을 강조하는 덕윤리에서는 윤리를 일련의 단절된 개인적인 결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1절 이야기할 때 토마스 리코나 통합적 인격 교육론 잠시 이야기하면서 인격이라고 하는 건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이 통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그대로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덕윤리에서는 인간을 전인으로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덕들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위 방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의 인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덕은 그 폴리스, 도시나 사회에서 사람의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덕윤리 맥락에서 윤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맥락뿐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행위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행위자를 고독한 개인으로 보지 않았고 공동체 생활에 포함되어 서로 연관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기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덕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덕스러운 사람은 삶을 통해서 신중, 용기, 절제, 관용과 같은 덕목들을 실행하고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덕목들이 반드시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보여주는 사람이 반드시 용감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동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반드시 신중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덕이 있다. 혹은 악덕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덕에 대한 이해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인격이나 정체성이 일련의 특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면서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대적인 방식과 고대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 나는 점, 그 차이가 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고대의 덕윤리와 현대의 덕윤리에서 함께 이제 연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이건 바로 상황에 대한 강조, 그 측면에 대해서 고대의 덕윤리든 현대의 덕윤리든 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목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때 실행하는,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성에 반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성에 그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개발해낼 수 있다는 이런 표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관용 있는 행동을 하면서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용감한 행동을 하면서 실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덕윤리와 관련해서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윤리를 보통 우리가 행복주의 윤리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에우다이모니즘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번성하고 잘 살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발휘가 에우다이모니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은 흔하게 행복으로 잘 번역되고 있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그 표현을 잘 살려보자면 영혼의 온전함, 풍요롭게 사는 것. 그래서 요즘은 해피니스가 아닌 웰빙과 에우다이모니아를 연결시켜서 논의하는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잘 살기를 고무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웰빙 이런 거 하면 요즘 어린이들 보면 심리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동 ADHD 이런 정신 건강의 어려움 측면 생각해 볼 때 어린이 보호하고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덕윤리 측면은 굉장히 기여하는 요소가 크다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덕윤리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공리주의죠. 사회는 행복 추구를 위해 조직되어야 하며 삶은 행복 추구에 근거해야 한다는 신념은 공리주의 전통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리주의 전통은 많은 사람에게 강한 호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의 슬로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제 이제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 원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입법의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 체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노선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강한 호소력 드러내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가 말하고 있는 행복,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하면 도덕이 행복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사고방식,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어린이는 행복을 만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적절하게 행위하는 것이 흔히 단기적으로는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자신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쾌락이나 행복 추구는 번영이라든지 번성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잘 사는 것, 이것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윤리의 학습이라고 하는 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학을 즐거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수학을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것처럼 윤리라고 하는 것도 노력을 포함하고 회복 탄력성을 요구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어려움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그들의 행위 책임을 회피하려는 병명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버린 몸 효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행복 펌프가 되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나의 행복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시점에도 사회 전체의 행복,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실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려워. 그까지는 내 책임 범위 밖이야. 이렇게 회피하려는 변명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접적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애쓴다면 대개는 행복에 도달하기 어렵다. 제레미 벤담, 그의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던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행복 자체를 의식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하나의 좋은 부산물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 속에서 기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복,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파악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린이의 행복에 대한 강조는 어른에게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잘하겠다고 말하도록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려 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려 하는 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어른들이 의식적으로 회피하면서 표면적으로 행복과 같은 내용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이제 2교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전통 중에서 의무윤리와 덕윤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윤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았고요. 마지막 공리주의는 특히 어린이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내용 위주로 한번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교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